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딩 양식 들어가겠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에 조르조 바사리라는 미술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화가이자 건축가이기도 했는데 르네상스를 좀 더 공부하다 보면 꼭 이 사람 이름을 듣게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이 바사리는 로마네스크 다음의 시기를 마니에라 데 고티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예전에 야만적인 게르만 민족 중에 고트족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고트족의 양식이라 이겁니다. 이 바사리 시대에는 이탈리아가 미술의 중심지였고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이제 고전 미술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인 이 바사리의 눈에는 프랑스 중심의 이런 양식이 천박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마니에라 데 고티에서 고딕이라는 용어가 유래한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로마네스크에서 나왔던 교차국융 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 교차국융은 여기서도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하중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주긴 하지만 이제 그게 한계가 뚜렷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도 보세요. 한번 이렇게 기둥이 육중하죠. 자, 이러한 육중한 기둥과 벽면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장을 더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천장이 여기 무거우니까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이 무게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고딕 시대에 들어서면은 여기 보시면 늑제국융이란 게 있죠. 이 늑제국융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에는 이게 보세요. 얼마나 두텁습니까? 천장이. 그죠? 하지만 고딕 양식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골재만 이런 식으로 뼈다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주변을 가벼운 석회암이라든지 혹은 모래 같은 이런 재질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죠?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온실이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가벼운 철로 된 이런 골재, 골격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요 사이사이를 뭘로 채웠습니까? 이렇게 유리로 채웠다 이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온실에서의 이런 철 같은 가벼운 철재 같은 걸로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유리같이 가벼운 이런 석회암이라든지 모래 같은 재질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고딕 양식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이게 얼핏 보기 완전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약간은 이렇게 첨두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완전 뾰족한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첨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일단은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을 먼저 보시면 더럼 대성당이 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이었는데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둥근 라운드형으로 교차국융이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천장이 얼핏 보기에는 로마네스크와 다를 바 없이 둥근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첨두용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즉 완전히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교차국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약간 뾰족하니까 첨두형 교차국융이 된다 이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다 무거운 이 돌로 쫙 덮여 있는 거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사이로 여기 골재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사이사이를 가벼운 재질로 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벼워서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미엔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요 높이가 무려 42m나 됩니다. 42m나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생피에르 대성당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48m나 됐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 주저앉아 버렸죠. 다시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자, 아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적인 거였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치가 뾰족하게 첨두형입니다. 이 첨두형은 라운드형보다 하중을 좀 더 잘 이게 분산시켜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이슬람 건축 양식에서 먼저 사용이 됐고 유럽에서 차츰 받아들인 거죠. 미관상 멋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물 구조에는 제격이라 이겁니다. 이 당시는 가능한 성당을 높게 올려서 좀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첨두형 아치라든지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첨두형 교차 궁룡이 사람들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교차 궁룡 덕분에 좀 더 이렇게 밝게 창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조금 어둡죠. 하지만 여기 고딕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하중의 압박이 좀 덜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이 더 커지게 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빛이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더 환한 이런 구조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다란 석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기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더 높이 올리려면은 더 높은 기둥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높이 올리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구조인 거고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쭉 뻗은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디 하나 올리고 그리고 여기 마디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마디형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더 높이 올리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마디형 기둥을 더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되는 그런 구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이제 노틀담 성당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십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장미창이 보이시죠? 자, 장미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첨탑이 하나 있는데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조금 폐쇄형 구조니까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탑을 이렇게 쌌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탑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내가 좀 더 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탑을 그냥 첨탑이 아니라 빛광자를 써서 광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빛이 들어오는 탑이라 이거죠.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첨탑이 아주 두텁고 육중했죠. 하지만 이제 고딕 양식은 꼭 그럴 필요는 없었으니까 다른 데서도 빛이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이 첨탑이 가늘고 이렇게 섬세하게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요런 데를 한번 보시면 뭔가 갈비뼈처럼 가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게 이렇게 가서 바로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공중부벽 혹은 부연부벽이라고 하죠. Flying Buttr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 건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 이게 밑에서도 이렇게 하중이 있지만은 옆으로도 이렇게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런 거를 덧대줍니다. 이거를 부벽이라고 해요. 원래 통칭해서. 하지만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고딕 양식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천장이 가벼우니까 두꺼운 부벽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어느 정도 부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가벼운 뼈다귀 같은 부벽을 딱 덧대었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위에서 내리 누르는 하중을 막아줄 수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위에 달려 있으니까 공중부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기도 fly라고 되어 있죠. 원래 로마네스크였다고 한다면은 이 올라간 만큼 두꺼운 거를 쭉 올렸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쯤에서 딱 끊어주고 부벽을 싹싹 대면은 끝내준다 이겁니다. 이런 공중부벽은 건물에 대한 안정감도 줄 수 있고 건축의 미감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죠. 로마네스크 때도 교차 궁룡 덕분에 창이 더 커지긴 했는데 고딕 시대는 훨씬 더 가벼워지니까 두꺼운 벽이 사라지고 커다란 유리창들이 깔리게 됩니다. 로마네스크 시기는 창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두터운 벽에다가 성화라든지 모자이크가 있었지만 이젠 그걸 다 걷어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유리로 대체를 했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노틀담 성당 근처에 있는 생샤펠 대성당이 되겠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와, 화려하지 않습니까? 벽면을 죄다 유리로 깔아놨어요. 이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중세는 일반 대중들의 생활이 고달팠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더니 이런 형형색색의 이 창을 통해서 이 빛이 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이 빛이란 개념이 중세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이 빛이다. 즉 하나님과 빛을 동격으로 둔 건데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어둠을 밝혀주는 빗줄기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고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쏟아지는 빛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오셨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중세의 미술 양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군 원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고딕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여기 유럽 대륙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혹은 이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길이 루트가 빈약했었어요. 하지만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동방을 잇는 교통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세계하고 이쪽 유럽 대륙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는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도시의 발달을 부추기는 일이 또 생깁니다. 어디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 당시 프랑스는 여기 나와 있는 치사하고 뭔가 좀 비열한 필리프 2세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왕권 강화에 힘을 씁니다. 이 왕권이 강해지려면은 주변에 있는 봉건 영주들의 힘이 약해져야 되니까 마침 무역이 활발해져가지고 땅으로 먹고 사는 봉건제가 흔들리고 이 필리프 2세는 이걸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주에 속했던 이러한 농노들이 다 대거 도시로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인 혹은 상인 같은 수공업자가 되고 도시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다 이거죠. 돈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로마네스크 시기에는 이 성당들이 죄다 수도원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것도 도심 외곽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딕 양식에 들어서서는 수도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로운 도시의 구성원들, 돈이 있는 구성원들의 후원과 거기에다가 왕의 지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고딕 양식의 성당들은 돈이 많이 몰리는 이런 도심지의 형성이 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가 고딕 양식의 발원지가 되는 이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